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목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와 함께 나눌 내용들 어떤 얘기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렉시던트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예측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글쎄요, 일전에 진짜 사고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좀 내다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게 뭐 협상이 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상당히 좀, 지금 역제안을 또 내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렉시트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채권단, 트로이카 쪽에서, 그렉시트를 시켜버리자. 이런, 아니면은, 그리스 내부에서 우리가 유로존을 탈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만, 표현이 가능했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렉시트가 액시던트, 그러니까 사고처럼 발생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그렉시던트라는 표현이 지금 생겼고요. 네. 6월 30일, 지금으로부터 한 5일 정도 남은 시간 안에 만약에 IMF든 어떤 트로이카에 관련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아무런 협상도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5일 만에 일사천리로 해결을 하고 간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절대 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수개월 동안 정말 밀당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채권단과 그리스 쪽에서. 이제 IMF 쪽에서는 또 그리스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굉장히 좀 강경하게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시나리오별로 그럼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외신 쪽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일단 이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리스가 채무, 그러니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여러 가지 줄다리기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유로 장관 회의 이전에 IMF의 리카르드 총재라든가 아니면은 EU 쪽에 이제 장클로드 융커, 그리고 또 ECB의 마리오 드라기라는 까지의 그 치프라스 총리하고 유로 장관 회의가 있기 전에 한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혀 진전된 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유로 장관까지 포함이 된 회의에서 아무런 협상점도 찾지 못하고 일단 종료가 됐었다. 새로운 개혁안을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가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세부적인 항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틀 전에 그 증시가 이렇게 화답을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3% 넘게 올랐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아무것도 해결된 바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IMF 쪽에서는 연금 삭감이라든가 법인세율을 더 높여라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리스에서 이제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점. 물론 이게 시간이 앞으로 더 남아 있다고 한다면 낙관론이라든가 비관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날짜가 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이터에서는 그리스 합의 실패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이 왔었다.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가 조정이 왔었고 MSCI 올 컨트리 인덱스 같은 경우도 0.37%, 그 유로피안 FTSE 유로퍼스트 300도 0.39%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증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리스 부분들인데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점은 결국 이제 투자 관점이거든요. 여기서 좀 어떻게 시장에 좀 접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 도저히 지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틀 연속 낙관론 나왔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최근에 최근 그 신고점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네. 특히나 한국 증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머징 증시 필요 없고요.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진짜 들어왔느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렉시트가 일어나지 않겠다. 낙관론이 드리웠을 때도 한국 증시에 적극적인 매수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물론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양 자체가 충분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진다.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일 1% 가까운 미국 증시의 낙폭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또 외국인 수급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겪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그리스 문제가 연장이 그 합의 기일 자체가 연장이 되지 않는 한 아니면 뭔가 좀 급진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면서 돌아가지 않는 한 그리스 디폴트 시나리오는 항상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렉시트가 일어날 가능성, 이번에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이 정도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협상기일을 5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네. 제가 그리스 문제가 아니면은 금리 상승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머징 시장, 한국 시장에 자금 유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를 계속 시켜드리면서 현금화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현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다음에 쇼크는 아니겠습니다만 아주 짧고 깊은 조정에서 우리가 또 계좌가 또 얻어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문제가 5개월 동안 무조건 해결이 된다고 보는 그 컨센서스가 지금 이 5일을 남겨놓고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잘못된 그 우리의 이제 안 좋은 점들이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면은 우리가 한번 현금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 생각이고 만약에 디폴트가 되면 맞을 겁니다. 네. 시장 완전 뒤엎을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왜 뒤엎지 않느냐? 그 예전에 민간 부분에 있었던 부채들이 다 ESF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E10이라든가 IMF 쪽으로 돈이 있는 쪽도 독일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빠그러진다고 하더라도 10억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이제 한 1억 정도 날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이머징 시장은 분명히 자극적인 재료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인플로가 진행이 되는 굳이 내가 한국 시장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현금화가 수익이 나 있는 부분들을 현금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주식을 들고 있어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나을 것이라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면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는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게 한국 시장의 로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차라리 중국 지수, 외국인 투자가 거의 있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이 중국 지수 쪽으로 좀 발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한동안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글쎄요, 좀 계속해서 좀 답답하기만 한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뭔가 좀 이렇게 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저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을 갖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전홍수대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때는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현금화 전략 갖고 가시면서 그리고 또 대안투자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두 번째 이슈에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어지는 상해 반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중국에 투자했던 분들은 정말 좀 우울했던 한 주였는데 이번 주에 다시 좀 얼굴이 좀 밝아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좀 계속해서 좀 2% 이상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좀 그 사이에서의 어떤 변동폭은 좀 상당히 좀 크고 좀 우리가 좀 가슴이 철렁철렁한 이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위기로 느끼셨던 분들도 많았겠습니다만 참 기회로 많이 느껴진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상해 증시 일봉을 한번 상해 종합지수 일봉을 한번 보시죠. 네. 13%가 지난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의 가장 큰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들이 레버리지 투자, 마진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0명이 달하는 개인 투자자가 애석하게도 자살을 했다는 점. 그게 뭐 뜻하는 바가 뭐냐면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지수 낙폭 13%가 진행이 됐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서 계좌가 뭐 소위 말해 깡통이 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 레버리지 투자가 제거가 되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증명이 되고요. 근데 제가 속도 때문에 이게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좀 최근에 이틀간의 반등도 너무 좀 속도가 빠른 반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사실 들기는 합니다. 네. 연기해야 될 부분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전에 지난주에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그 원인으로서 IPO 자금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수급에 대한 이 우려감 있잖아요. 유동성이 묶일 것이다. 그런 우려감도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전혀 발표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의 원인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로이터에 따르면 일단 주요 원인 자체가 IPO 자금에 돈이 묶여 있는다라는 점, 이런 거,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어느 정도는 좀 제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뭐 신용잔고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IPO 자금들은 일단 좀 풀리면서 다시 유통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도 로이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13% 빠지게 되면 글로벌리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투자자든. 그래서 후광퉁, 그러니까 홍콩 증시를 통해서 상해 증시, 본토 증시를 매입하게 되는 이 후광퉁을 통한 외국인 자금들의 매수들도 이 조정 기간에서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중국 증시가 어떻게 계속해서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인데, 서동수 대리는 지난주의 관점은 계속해서 뭐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 좀 결국은 좀 올라갈 장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일단 뭐 단기적인 추세는 이번 주 와서는 그 흐름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어떻게 좀 계속 갈까요? 어떨까요? 뭐 단기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뭐 완벽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큰 그림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IPO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사용 뭐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 뭐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중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변동성을 키울 만한 여러 가지 아직 신용거래가 아직은 많고 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뭐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점은 큰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어제도 사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틀 동안 너무 공짜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참고를 하시고요. 저도 밑에서 잡았던 것들은 벌써 8, 9% 정도 지수 레버리지 8, 9%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저도 여기서 한번 쳐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려갔다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변동성 확대와 하락폭이 느껴져서 PB린내가 진동을 할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좀 올라갈 장이긴 한데, 여기서 좀 단기적인 변동성 부분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